웰컴 백 밀리티의 호화로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11강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새로운 유형편이 나왔으니까 절대 독해 공략법 알아보셔야죠. 이 빈칸 내용 추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빈칸이라는 것은 보통 주제문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문제에서는 주제문이 2번 나온다라는 좋은 팁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에 하나 빈칸이 처음에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럼 마지막에서 답을 유추하고 마지막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처음에서 답을 유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주제문이라는 것은 꼭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라 역적, 즉 however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부연 설명을 나타내는 곳 또는 강조용법이 있는 곳에서 주제문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절대평가 이후로 이 빈칸 문제가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이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주제문이 2번 나오는 게 아니라 주제문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글을 다 읽으면서 이 빈칸을 유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빈칸 문장이라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서 이 글을 읽고 안 읽고의 차이가 정답을 찾는 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만에 하나 이제 밀리티가 이제 주어고요. 동사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뭐를 찾아야 돼요? 빨리 이 글 속에서 밀리티라는 글씨를 찾아서 이 밀리티의 특징을 찾은 다음에 그 전반적인 대표적인 특징을 빈칸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또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죠. 밀리티 스마일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밀리티가 언제 웃는지를 찾으라는 것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니까 빨리 여러분들은 이 글 전체 속에서 밀리티가 웃는다라는 글씨를 먼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조건 또는 그 언제 웃었는지 그 시간에 해당되는 그 종속절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빈칸 문장을 보고선 나름으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나에게 정확하게 뭐를 물어보고 있고 이거를 찾으려면 내가 어떤 단서를 찾아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절대 독해 공략법을 가지고서 게이트웨이 2019 대수능 문제 3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빈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빈칸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urse가 나왔으니까 그래서예요. 그리고 주어가 heritage, 문화, 유산은이니까 이 글이 곧 뭐가 된다. 이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주제문을 파악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heritage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니까 heritage란 단어에다가 여러분들이 빨리 컴사를 체킹을 하셔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일단은 이거는 사실 맨 마지막에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학생들의 인식은 맨 처음에 이제 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thus라는 것은 그래서니까 앞에가 이제 원인이 되고 뒤에가 결과가 되잖아요. 얘의 답의 단서는 어디 있었냐면 사실 뒷문장만 보면은 답의 단서가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밑줄 쳐져 있어서 앞에부터 이제 가게 되면 답이 좀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을 만한 문제였어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첫 문장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이 역시나 heritage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답의 단서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문화유산에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방법들과.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 엄격하게 선별이 되어진 물질적 인공물 또는 신화 또는 어떤 기억 또는 전통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방법? 현재의 원천이 되어지는 방법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이 문장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문화유산 하면 단순히 어떤 유적지나 아니면 유물 같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무작위적으로 옛날 것이 다 문화유산이 아니라 선별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럼 선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것은 우리가 취하되 어떤 것은 버려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더불어서 자, 이것을 우리가 선별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 바로 현재와 연관이 되어져 있을 때, 즉 현재에 도움이 되는 원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충분히 selective 우리가 선별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그냥 막 읽다 보니까 첫 문장이 이해가 안 가라고 했을 수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이 중에서 키워드가 뭘까라고 체킹을 하고서는 글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나중에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내가 체킹한 그 키워드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답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분명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의 근거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further 해서 이제 게다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에다가 플러스 얘가 나와요.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을 합해서 결론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문장만 보고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또 볼까요? 헤리티지는 그러니까 문화유산의 두 번째 특징이죠. 자, 문화유산은 앞서서 분명히 여기 물질적 인공물이 나왔었는데 여기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적 인공물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의미와 더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의미적으로 필요가 없으면 버려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의미는 present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정한 필요한 부분만 읽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앞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면서 읽는다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파악이 안 되더라도 뒷부분을 보고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단어만 알아서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discard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버리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결국 they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물질적 인공물들을 얘기를 해요. 이 물질적 인공물들은 나중에 뭐가 되어질 수 있다? 버려질 수도 있다. 무엇에 따라서? 현재 사회의 요구가 변함에 따라서.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현재와 의미라는 것은 결국 현재 사회의 요구를 얘기하며 자, 이 물질적 인공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가 되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버려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선별이 되어지는구나. 그럼 결론 문화유산은 뭐가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여러분들의 forgetting, discard와 연결을 해서 과거에 대한 기억만큼이나 뭐 하는 것이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2번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알려드리자면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래서니까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여기에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체킹할 수 있었다면 답을 찾는데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얼른 11강의 1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먼저 문제 푸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밑줄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한 문장이 무려 since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앞에는 회색 표시를 한 거 보니 뒤에만 보면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since로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래로 말고 여기서 뭐로 쓰이죠?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되죠. 자, 그럼 그 이유가 어디냐면 이 콤마 앞에까지 즉 앞에 종속절까지가 원인이 되고 뒤에가 결과가 됩니다.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헤리티지 풀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원인을 알고 원인에 따른 결과를 여러분들이 답을 유추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빈칸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절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절에 뭐가 나왔냐면 웅덩이의 개수의 갑작스런 변화, 즉 뭐 없이 비가 엄청나게 거기에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웅덩이의 개수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뭐 어떤 신호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신호가 무엇인지 결과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암석이나 토양이나 식물이나 동물이 뭐하다라는 것에서 이 여러분들이 서술어를 이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인에서 빠르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겠죠. 원인을 봤더니 맨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암석이 뭐에 대한 원인이 된대요. 즉, 자, 토양의 많은 특징에 대한 원인이 되고 더불어서 이 토양은 매우 어디에 또 영향을 끼치냐면 식물이나 동물의 유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암석이 변화한다라는 것은 토양에 변화를 주고 토양에 변화를 준다라는 것은 식물, 동물에게도 변화를 주게 된다라는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 웅덩이라는 말이 이 센스 자리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정확하게 유추를 하고 싶으면 이 앞문장에 보셔서 웅덩이가 이제 이 암석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찾으신다면 조금 더 답을 정확하게 유추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뷰를 같이 가보실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독 예습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글은 물 웅덩이와 지표 그리고 주위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휘를 좀 살펴보면 어려운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첫 번째 persistent는 persist, 지속되다란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non-porous 같은 경우에는 non을 빼보세요. porous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거 구멍이 많은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없는이면 한마디로 물이나 공기조차도 스며들 수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키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글은 물 웅덩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물 웅덩이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물 웅덩이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신호가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첫 번째로는 일단은 땅 속에 물이 스며들 수 없는 상태거나 극도로 젖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비가 많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 웅덩이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뭐가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한다. 땅 속에 있는 암석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물 웅덩이를 토양이라고 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암석이 토양의 특징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럼 더 나아가서 토양이 변화가 생기면 토양 위에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론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 웅덩이, 즉 토양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결국에 뭐도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렇죠. 뭐 암석, 토양, 식물, 동물 이런 모든 것도 결국에는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알고 오늘 끝내니 5화로 구문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입니다. 모든 물 웅덩이는 신호가 되는데 이 신호가 무엇이냐? 이번 지문에서 assign that이 여러 번 나오죠. 여기 있는 that은 자 assign에 대한 동격을 이루고 있는 접속사가 됩니다. 왜냐면 뒷문장이 완전하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물 웅덩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신호를 나타내느냐? 첫 번째, 물이 막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topped의 e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blocked에 대한 병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선생님이 지금 저를 아예 끊어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우리가 두 개를 병렬을 시킬 때는 반드시 and를 씁니다. 여기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and가 아니라 콤마가 쓰였어요. 그럼 이건 병렬이 아니라 빨리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여기에서 이제 절이 끊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stopped는 역시나 pp를 나타내겠죠. 왜냐? 자, 우리가 stop 목적어 from 동사 ing, 목적어가 동사 ing 하는 것을 막다, 금지하다, 방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물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렇죠. 얘가 땅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는 것이 이제 차단이 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만에 하나 웅덩이 하나가 되풀이해서 나타난다면 첫 번째 로가 이제 주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weekend did you s하고 first thing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did you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므로 목간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이 주어고 그 다음에 is가 동사가 되겠죠. 더불어서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만에 하나의 웅덩이가 되풀이해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뭐가 되는 것이다. 그 웅덩이 아래에 있는 땅이 둘 중에 하나의 상태라는 걸 의미하겠죠. 첫 번째 어떤 상태? 물이 스며들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상태? 극도로 젖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주로 흥미롭습니다. 뭐 했을 때 주로 흥미롭냐면 우리가 일단은 시골에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notice, 알아차리게 되죠. 뭐를 알아차리게 되냐면 뒤에 주어가 여러분들 the number 나왔어요. 그럼 빨리 뭐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동사가 단수 복수, 그렇죠. 단수 취급, 해석은 어떻게 한다? 무엇무엇의 수라고, 개수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즉 물 웅덩이들의 개수가 그 시골에 있는 물 웅덩이의 개수가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더 이상의 비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수가 갑자기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 이 부분이 참 흥미롭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더불어서 3번 문장은 일단 별표 서술형 주의라고 적어주세요. 왜냐면 이 despite는 여러분들 항상 누구랑 짝꿍으로 나오죠? 시험에서. 그렇죠. although와 같이 짝꿍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전치사 접속사의 차이를 알 때 뭐의 유무를 봐라? 뒤에서 본동사의 유무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 있는 being은 ing가 왜 왔느냐? 아, despite 전치사 때문에 동명사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굳이 적어준 이유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이거 좀 필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법적인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being 자리에 밑줄 쳐져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올도으로 선생님이 절로도 바꿀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더불어서 3번 문장은 내가 서술형으로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번에 또 사인 대시 나왔어요. 즉 우리가 시골길에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물 웅덩이 개수가 확 늘었다라는 것은 어떤 신호를 나타내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동격 빨리 잡아야죠. 자, 암석들이 즉 여러분들 발 아래에 있는 그 암석들이 아마도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뭐이다 할지라도 진흙의 그 겉모습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문제풀이하면서 해석을 했던 부분이네요. 선생님이 이유라고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암석이 be responsible for 무엇에 대한 책임이 있다, 원인이 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자, 암석이 많은 그 한 지역의 토양의 특징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토양은 또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죠. 자, 식물과 동물인데 얘 수식절이 있어요. 빨리 뭐 쓰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목관 생략됐다. 즉 당신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식물과 동물들의 유형에도 매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관성이 있죠. 자, 그러면 어디부터 가셔야 돼요? 첫 번째. 갑작스런 웅덩이의 개수에 변화가 있습니다. 얘가 주어져.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국지성 폭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웅덩이가 바뀌었어요. 개수가 바뀌었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그렇죠. 빠르게 앞서서 언급했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뭐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will also have changed. 얘네들도 또한 이제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요번 지문이 어렵진 않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글의 로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설명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빈칸하고 어휘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은 뭐냐면 이게 물 웅덩이가 결국에는 우리 땅 아래에 있는 암석에 변화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표현됐던 게 있어요. 뭐가 있었죠? 비가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뒤에서 한 번 또 나와요. 어디서 나왔었죠? 여기서도 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빈칸이 되겠고요. 두 번째 빈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주제가 되죠. 원래는. 주제가 되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결론이 됐어요. 그래서 주제가 되는 부분에 빈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어휘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반대되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휘 문제로 시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increases,가 decreases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은 이 지문 자체가 어휘로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들 11강의 2번 문제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서서 빈칸 문제는 빈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빈칸을 먼저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명령문이 나왔어요. 명심하세요. 아, 그러면 주제문이 빈칸이 확실하구나. 더불어서 여기서는 별 단서가 없죠. 왜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성공에 대해서 가르치는 동안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직 단서가 안 나왔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연 설명인 뒷문장을 보려고 하는데 이해하는 것은이 주어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해하는 것인데 뭐를 이해하냐면 자, 어떻게 당신이 오늘 하는 것이 당신에게 오늘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아마 여기 뒤에 때문에 좀 해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미래의 언젠가란 뜻인데 단순히 미래의 언젠가 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essential part.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게 조금 팁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important, essential
이런 것들 다 무슨 뜻이에요? 필수적인, 중요한이란 뜻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부분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한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topic sentence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미 답은 끝났어. 근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 essential part 하나만 가지고서는 내가 이렇게 그냥 답을 찍기에는 내가 좀 불안한데 싶으면 걱정 마요. 쭉 여러분들 스키밍으로 쭉 훑었을 때 역접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서 한 번 더 보면 되지 뭐. 그랬더니 한 번 더 뒤에 봤더니 뒤에 이제 주체자가 좀 바뀌었어요. 이번에 주어가 I야. 근데 뭐예요?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똑같이 다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여기가 조금 더 해석하기가 쉬웠었죠. 미래의 언젠가 뿐만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 이득을 주는지를 내가 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오늘이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방금 전에 단순한 문제 풀이만 해드렸고요. 프리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down the road,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앞으로 장래란 뜻이죠. 만에 하나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앞에서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뒤에까지 가야 여러분들이 글을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procrastinate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일단 간단하게는 delay랑 똑같은데요. 의미적으로 보자면 내가 해야 할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늑장 부리는 거, 그렇게 했을 때 procrastinate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다음은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토리라인을 전개하는 스키밍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핵심은 그거죠. 우리 빈칸에 있었던 아이들한테 성공에 대해서 코치를 할 때, 즉 동기부여에 대해서 코치를 할 때 현재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즉 앞서서 얘기했듯이 오늘 내가 한 것이 오늘의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빅픽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가끔 이게 굉장히 조금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빅픽처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조각들로 나눠서 하루하루 실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 결론, 동기부여를 지나치게 감당하기 어려운 빅픽처를 사용하는 것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전개가 되는 글입니다.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라서 해석은 조금 피하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 while 자리가 during과 while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은데, 자, 얘는 전치사고 접속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칭부터 success까지 문장을 봤을 때 여기에 뭐가 없어? 본동사가 없어. 그래서 얘는 그러면 동명사니까 during이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during은 특수한 전치사로서 얘는 동명사가 올 수 없고 오로지 뭐밖에 못 온다. 기간 명사만 올 수 있는 전치사다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해석을 좀 피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 갈게요. 이해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주어와 동사 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이 부분 학생들이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 첫 번째는 understand에 대한 how절이 이제 목적절, 즉 명사절이니까 얘는 간접 의문문이 되고요. 순서를 좀 이렇게 필기를 해볼까요? 얘 순서가 의주동이 이렇게 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어떻게 how랑 what이랑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여기 있는 what은 지금 주어, 즉 의주동에서 주어 자리를 이끌고 있는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이제 명사절이 또 그 안에 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오늘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데 누구의 당신? 오늘의 당신, not just somewhere down the road와 today가 지금 서로 병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앞으로 장래의 어딘가 뿐만 아니라 오늘의 당신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이 주어고 is가 동사가 됩니다. 바로 개인의 동기부여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때때로 보는 것은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는 것, 빅피처를 보는 것은 충분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빅피처라는 것은 때때로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자, 우리가 감정동사일 땐 항상 ing와 pp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드냐면 본인의 이제 경험담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적으로 보실 것을 when 다음에 writing ing가 나왔네요. 자, 그럼 얘는 크게 두 가지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에 하나 when부터 이 절까지 북까지 동사가 있다면 접주 동사가 되니까 얘는 동명사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접주 동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동사가 없어. 그럼 빨리 이 writing은 그렇죠. 분사 구문이라고 파악을 하고 더불어서 이 외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내가 이 책에 대한 원고를 쓰는 동안에 쓸 때 나는 보냈습니다. 많은 아침 시간을 뭐 하면서 질질 끌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있는 ing는 빠르게 그렇죠. spend 시간 동사 ing로 체킹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I could only see the big picture. 내가 오로지 뭐밖에 못 봤기 때문에 빅픽처밖에 못 봤기 때문에 한마디로 빅픽처가 나를 뭐 한 거야? 나를 압도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대한 꿈이 있어.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이 이제 언제쯤 될까라는 생각을 해버리니까 하루하루 그냥 내가 반드시 글을 써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질질 시간을 끌고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능력을 뭐 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즉 다룰 수 있는 조각들로 breakdown,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뭐가 된다? 우리 동기부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한마디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빅픽처가 아니라 그거를 뭐 해라? 쪼개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쪼개는 시점이 뭐가 되냐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번째 문장이요. 내가 보았을 때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when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대멀쩡만하게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종속절 안에 종속절이 있고 그 안에 또 종속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구문독해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끊어줘야 좀 해석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if라는 절이 대절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뭐를 보았냐면 만일 내가 어느 정도의 일을 매일매일 할 수 있다면 내가 마침내 나의 목표, 즉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다라는 나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뭐 했을 때, 보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 다음이 주절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어떻게 된다?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뭐 할 수 있는 to do a little bit every day 매일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죠. 자, 그래서 motivate는 원래 오형식 누가 뭐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다예요. 지금 목적 없죠? 내가 동기 부여를 받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동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즐길 수 있게 됐죠. 그동안은 아침 시간에 막 계속 늑장 부리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내가 이 글을 쓰는 여정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뭐 했을 때? 내가 보게 되었을 때 하면서 뒤에 문장은 우리 맨 처음에 있었던 문장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것이 오늘의 나에게 언제나가 아니라 미래에 있는 어느 지점에 있는 나뿐만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도 매일매일 이득을 줄 수 있는지를 내가 보았을 때 그때 내가 바로 글 쓰는 여정을 즐길 수 있게 됐다라는 문장이죠. 결론이요. In that sense, 그러한 관점에서 한마디로 빅픽처를 동기부여로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전개됐을 때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로직상으로 어떤 시험이 나올 것 같나요? 자, 이게 좀 유추가 가능한지 한번 여러분들 리뷰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짐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분명히 처음에는 왠지 현재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맞죠? 자, 그런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현재라는 말보다 뭐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빅픽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빅픽처와 관련된 거 첫 번째, 자,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조각들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이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빅픽처를 모티베이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더불어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어휘로 나온다라기보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매니지어블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앞에서 언급한 프레젠트의 유의어가 이제 매니지어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제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매니지어블 자리에 밑줄을 쳐놔서 맞죠. 그래서 이 우리가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도 꼭 어떤 문장이나 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 어휘 하나만 이제 시험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은 매니지어블이 가장 시험에 나올 가망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내일은 11강의 3번과 4번 지문을 이어갈 겁니다. 방학 때는 원대한 목표를 잡았을 텐데 지금쯤 여러분들 수능 특강 어디 공부하고 계시나요? 진도를 무조건 많이 나간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3월달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나가는 게 하루에 2개씩이 결코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벌써 지금 11강을 나가고 있죠. 선생님과 진도를 웬만하면 같이 여러분들 나가주세요. 내일도 11강의 3번과 4번 문제를 정독 예습을 해온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11강의 1번과 2번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